이준규 기자가 가져온 소식으로 가볼게요. 역시나 경제 현안인데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경제 뉴스는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였는데 어떤 부분을 좀 짚어볼까요? 뭐 가장 크게 관심 있으신 분들 그 부분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죠. 이제 네. 지금 계속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1.6% 작년 연말에 1.6%를 정부가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에 1.4%로 0.2%포인트 하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뭐 그쵸. 나아질 거다 시그널은 보내왔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수출이 굉장히 안 좋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돼 있다, 아니 침체돼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을 뭐 심각하게 받고 네. 뭐 인식이 됐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네. 근데 뭐 하반기가 그렇다고 해서 뭐 더 나쁘냐? 그건 아니고 하반기가 네. 더 좋다고는 합니다. 근데 다만 상반기가 1%도 안 된대요. 상반기 실적이 안 좋았다는 얘기네요. 0.9%. 아. 하반기는 1.8%. 그러니까 2배가 늘어나긴 해도 그럼에도 합치면 이제 1.4%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정도. 어쨌든 예. 상저하고는 맞다 이 얘기네요. 네. 물가도 뭐 낮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지만 뭐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저하고는 맞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도움되는 걸 많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 경기를 좀 부양을 시켜보겠다. 네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교통비도 줄여드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뭐 알뜰 교통카드 플러스 뭐 이런 사업 같은 것도 시작도 하고. 네. 스마트폰 사시면 이제 공시지원금 이런 거 받잖아요. 네. 그 기존에 이제 15%였는데 뭐 30%까지 늘린다고 하고, 뭐 농산물 이제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뭐 가락시장이나 이렇게 유명한 데들 많이 네. 아실 텐데 이걸 또 온라인 도매시장도 만든다고 합니다. 11월에 더 싸게 하고. 그다음에 또 요새 역전세 때문에 난리죠. 역전세 때문에 집주인이 돈 못 돌려주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도 완화하고. 또 OTT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영화 이런 것들 제작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세액공제 늘려야 되나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는 OTT까지도 좀 그런 걸 넓혀서 제작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용 부담 줄인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쇼핑, 여행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코로나 완화되면서 많이 좋아하실 텐데, 쇼핑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엔 그거 이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게 있는데. 요거 기간이 이제 15일이었는데 20일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뭐 매출이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진 않겠지만 좀 기간 늘려서 좀 더 많이 싸게 사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 그다음에 뭐 11월 달에는 여행 비수기니까 3만 원짜리 숙박 쿠폰 30만 장 뿌린다. 네네. 국내에 좀 놀러 가세요. 뭐 이런 거.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걸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건지에 그 대해서.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관심 가지고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그거 주는 데가 다 있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 수산대전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잘 몰랐어요. 네. 그거 제 1년 내내 친구가 하고 있는데 그거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전복 되게 싸게 살 수 있다고 뭐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게 심지어 쿠폰이 막 40%, 60% 이런 쿠폰들을 막 주거든요. 그러니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진작 좀 알려주시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소비를 계속 진작시키겠다 이거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좀 이따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이긴 한데 뭐 네. 출산율 높이겠다. 그래서 이제 뭐 미래 대비 기반 확충 이런 뭐 거창한 이름을 내걸었는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 사업 해보겠다. 그다음에 뭐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를 내지 않는 구간, 그러니까 공제라고 하죠. 공제 구간 한도를 더 높이겠다. 네. 그다음에 뭐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돈 있는 분들이 주로 들어가셨는데 중산층이나 이제 저소득층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버타운도 한번 운영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내놓긴 했습니다. 아까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라고 했는데 그건 뭐 어떤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가사도우미부터 이제 살펴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이 고용어 과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그 비전문 취업 비자, 이거를 알파벳 E9이라고 하거든요. 네. E9 비자 발급받으면은 이제 정해진 사업장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3년까지 이제 체류가 가능한데, 요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외국에서 도우미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네. 이분들이 국내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을 해보겠다. 네. 시범 사업 장소는 뭐 저희 장기석 기자 출입하고 계시는 서울시. 그리고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또 오세훈 시장이 원래 이걸 좀 해보자 이렇게 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뭐 벌써 요 얘기까지만 나왔는데도 벌써 이제 실효성 논란이 벌써 불거지고 아니,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미 이거 실효성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아 자기가.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데 이거 월 1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실효성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네.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런 부분은 딱 그 부분인데, 네. 이제 가사 도우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그 가사 도우미의 질이겠죠.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결국은 비용 아니겠습니까? 급여죠, 급여. 두 분 아이 키우셔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아이를 갖다가 부부 둘이 맞벌이 한다고 해서 풀로 이제 아이 하나를 갖다가 가사 도우미가 봐주게 되면 한 300만 원 넘어가는 그런 정도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은 처음에 이제
그 지금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거기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 100만 원 정도 돼야 지금 수준의 절반이나 그 밑으로 떨어져야 이게 실효성이 있다.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이거 하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네. 그게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국제노동기구 네. 이 ILO의 그 차별금지 협약에 가입이 돼 있는데 그쵸.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면 최저임금을 최저임금. 무조건 줘야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그러니까 이게 완전 노동의 기본 조건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20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지금 그 기준을 다른 국내에 있는 다른 도우미들한테 줬을 때는 이게 한 300만 원 안팎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한 30% 정도 싸지지 않느냐. 물론 네. 그렇긴 하지만 예. 그래도 200만 원? 야, 200만 원 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쓸 수 있는 사람들 얼마니까. 왜냐하면 이게 영역의 문제인데 네. 이미 그전에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전에 300만 원 넘는 돈을 주고 쓰고 있고 지금 못 쓰시는 분들이 썼으면 좋겠다. 근데 이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 실효성이 있겠느냐. 요런 문제인 거죠. 대부분 다 이제 또 어린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연령대가 거의 신혼부부에서 네. 이제 조금 결혼한 지 10년 차 이내잖아요. 그러면 사실 소득도 그렇게 높다고 그렇죠. 보기엔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많은 부담을 지는 게 좀 이렇게 힘들 수도 있고. 네. 근데 이게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거긴 하잖아요. 네네. 근데 벌써부터 이제 지금 이게 실효성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정부가 뭐 결혼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거는 좀 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원래 부모 자식 간에 증여할 때 얼마까지 공제한다는지 혹시 아십니까? 6천만 원 아닌가요? 5천만 원. 5천만 원인가요? 네. 그거를 해서 5천만 원까지는 이제 세금을 안 내는데 10년 단위예요. 그래서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예 태어나자마자 돈을 줍니다. 아. 11살에 미성년자하고 그다음에 성년하고 또 증여 네. 규모가 좀 다른 네, 걸로 그렇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한도만큼 주고 또 시간 지나면 또 한도만큼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꾸준히 돈을 줘라 뭐 이런 얘기들 있을 정도인데 네네. 이제 이게 10년 기준으로 5천만 원이라서 결혼을 하는 시점으로부터 10년 전까지 공식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없으면 네. 결혼할 때 이제 5천만 원까지를 증여세 없이 받을 수가 있고 네. 이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내가 받은 부분을 신고하고 증여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부부 둘 합산하면 이제 뭐 1억 원까지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건데 요거를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1억 5천만 원까지 3배로 정도 늘려주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발표가 된 3억까지 겁니다. 부부 합산 3억까지 그렇죠.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뭐 전세금 한 3억까지는 좀 줘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계산을 해봤는데 그 1억 5천만 원까지 원래 받게 되면은 이제 그 과세가 한 970만 원 정도, 돈 1,000만 원 정도 원래는 세네. 내야 되는데, 네. 근데 그걸 내지 않으니까 부부 둘이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네. 뭐 이 정도 비용이면 사실 뭐 혼수 비용이 될 수 있을 만큼 꽤 넉넉한 비용이고, 네. 정부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출산 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냐, 기획재정부 반기성 1차관이 이제 사전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기준이 정해진 시기가 벌써 2014년이다. 거의 10년 됐지 않았냐. 네.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심급하고 뭐 작년 올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혼 장려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는 근데 결국엔 물려줄 돈이 있는 집의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그렇죠.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재정적인 문제 때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1억 5천만 원을 뭐 여유 있게 주실 수 있는 부모님들한테 당연히 도움이 되죠. 2천만 원 양가 합쳐서 2천만 원이라는 세금을 세이브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못 주시는 부모님들도 꽤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뭐 결혼을 장려한다라는 포장을 하긴 했지만 이거 결국 부유층만 좋은 제도 아니냐. 돈 없는 집에서는 오히려 이게 금수저 흙수저를 갖다가 나눈 뭐 금수저가 뭐 얼마나 부자인지는 뭐 제가 뭐 정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최소한 흙수저는 차별받는 그런 법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돈을 이제 물려주면서 이제 좋게 말하면 절세, 나쁘게 말하면 뭐 약간 편법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미 계신데 그분들의 어떤 그 탈세를 더 아주 합법적으로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 기준 어떻게 마련할 거냐. 뭐 혼인 신고? 뭐 네. 뭘로 할 거지? 요새 혼인 신고 안 하고 사는 부부들도 많은데 뭐 이런 논란들도 네. 좀 불거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게 두 분 다 이제 결혼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결혼하게 되면 집 같은 거 구하는 비용 들어가죠. 혼수 비용 들어가죠. 뭐 예단이니 뭐 이런 게 뭐 돈이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누구 돈이고 저건 누구 돈이고 누구 돈이고 맞아요. 이거를 부모님이 딱 부모님 계좌에서 내 계좌로 딱 보내준 이 기록이 없으면
이게 누가 누구 돈인지를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결혼하시는 분들이 이 증여세나 이런 거를 꼼꼼하게 계산을 다 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부모님한테 뭐 9,780만 원 받았네? 그러면 5천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4,780만 원씩 이렇게 하시는 분 없거든요. 네. 그럼 이게 실효성이 거의 있겠느냐. 공제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이거 공제를 한 돈을 늘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고 그리고 2천만 원 크죠. 작은 돈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그 2천만 원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고 안 하고 그렇죠. 이런 분들은 제가 네, 볼 때 네.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결혼을 하냐 안 하냐의 가장 큰 어려운 지점은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도 지금처럼 아니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지 네. 돈 2천만 원 때문에 결혼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계속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저출산 대책은 항상 뭐 같은 지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세심하게 정말 필요한데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 정도 지원했다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이뤄지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나온 게 이것도 기재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 방식이다 보니까 기재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딴 게 없지 않습니까? 세정에 대한 지원을 해주든지 네네. 아니면 보조금 같은 걸 돈을 더 주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돈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네네네. 부처예요. 기재부는. 근데 이제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같은지 이런 데들, 복지부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제 그런 쪽하고 또 밀접한 영역들을 보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그리고 출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의 의식의 어떤 시발점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이유,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였고 아이를 못 낳는 이유는 그럼 내가 부부와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과 함께 뭔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걸 내가 책임지고 잘 키울 수 있는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맞벌이 부부가 이제 하루 종일 아이들 다른 사람한테 손 태워서 키우고 이런 게 싫으니까 집에서 좀 더 일가정이 이제 양립될 수 있게끔 하는 시간들을 보장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그 시간들에 사용하는 만큼 생활비가 줄어들어서 부담이 된다고 하면 그런 거 이제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메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네. 그다음에 뭐 육아휴직 같은 경우 쓸 때 뭐 회사에서 대기업들 눈치 안 주는 거 아니거든요. 눈치를 주지만 그래도 우리 정도 기업이면 괜찮으니까 보내줄게 이런 식인 건데 그런 문화의식이나 사회적인 의식 같은 거 계속 개선해 나가고 하면서 우리가 이걸 안 하면 다 같이 죽는다.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질 않는다. 뭔가 이런 문제의식 같은 걸 좀 공유하면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의식을 좀 더 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 주고 인센티브 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사실 정부 잘하고 있거든요. 지난 3월 달에 이제 네.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나왔던 회의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속속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CBS 장규석,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